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법령 해설 강의 32회 문제 A형 문제집입니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예요. 그래서 승계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는 31회 때 냈던 문제와 똑같은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업공사가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폐업 신고를 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되어 재등록을 했습니다. 그럼 재등록 개업공사는 폐업 전 개국의 지위를 승계하죠. 그럼으로써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하여 여기서 행정처분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사례형으로 날짜로 물었기 때문에 이건 최상급 난이도고 작년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 지문이에요. 지금 옳은 거라 했으니까요. 갑이 2020년 11월 16일 날, 그러니까 20년 11월 16일이었죠. 이때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폐업 신고를 12월 16일 날 했습니다. 20년. 그리고 다시 등록을 2021년도 10월 15일 날 했던 거예요. 이때 했다면 그러면 과태료 부과를 이때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등록 개업공사가 폐업 신고 전에 받은 과태료나 업무정지 효과는 처분일이죠.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하죠.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한다. 그러면 2020년 10월 16일 날 받았으니까 2021년도 만약에 2021년도 11월 15일까지는 그대로 이게 승계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15일 날 등록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11월 15일까지는 승계가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므로 1년 내 재등록 들어갔으니까 승계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맞는 지문이죠? 다음 니은 지문 2020년 8월 1일 날 국토부에 의한 전속계약서에 의한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전속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거는 업무정지 사유 아닙니까? 그럼 업무정지 사유를 지금 현재 8월 1일 날 2020년 8월 1일 날 업무정지 해당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에 2020년 9월 1일 날 폐업 신고했다. 그러면 20년 9월 1일 날 폐업 신고를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폐업 신고를 해버렸고요. 그리고 재등록을 2020년 10월 1일 날 재등록을 들어갔습니다. 2021년도 10월 1일 날. 그럼 지금 업무정지 위반을 해놓고 지금 폐업기간입니다. 이때는 폐업기간으로 따지죠. 그러니까 요 기간이죠. 이게. 요 기간이 1년을 경과해버리면 업무정지를 못 때리게 돼 있죠. 그러면 9월 1일 날 폐업 신고했고 10월 1일 날 재등록했으니까 이거는 1년이 넘었네요. 그러니까 요거 전속계약서 사용하지 않았다. 이것을 이유로 여기서 업무정지를 때릴 수가 없어요. 1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2번 지문은, 니은 지문은 틀렸습니다. 다음 디귿 지문. 병이 2018년도 8월 5일 날 2018년도 8월 5일 날 다른 사람에게 상호를 사용하여 업무하겠어요. 이건 필요적 등록 취소죠. 그러니까 등록 취소 위반 행위를 한 거예요. 이렇게 등록 취소 위반 해놓고 폐업 신고를 9월 5일 날 한 거죠. 그러니까 2018년도 9월 5일 날 일단 폐업 신고 해버렸어요. 그리고 재등록을 언제 했냐면 재등록을 2021년도 10월 5일 날 다시 재등록을 들어갔어요. 그럼 지금 계산해보면 이게 3년이지 않습니까? 그럼 등록 취소에 해당해놓고 폐업 신고해버리면 3년을 경과했다. 3년을 넘어서면 해당 등록 취소를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1분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결코 만만한 문제가 아니었죠. 그래서 똑같은 유형이 이제 작년에 출제했기 때문에 연습을 충분히 하신 분은 쉽게 해결했는데 그래도 문제 풀기가 상당히 까다로웠을 걸로 보입니다. 워낙 긴장 상태로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날짜들이 안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것은 지금 기억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해봤고요. 22번 문제로 갑니다. 자, 그러면 22번 문제. 을과 병은 병소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의 적용에 관한 체결을 한다. 주임법의 갑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틀린 것. 정답 뭐 쉽게 골랐을 걸로 보이는데 주택임대차법법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이때는 임차인이 을인지 갑인지 병인지 이것만 구분하면 돼요. 여러분, 임차인은 지금 현재 을이었죠. 임대인이 일단은 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을과 병이 임대차 계약을 2년 미만으로 정했다. 그러면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이유를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죠. 그럼 을은 임차인이 맞아요. 그러니까 바로 1번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맞는데 주장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됐고요.
계약이 무실효 갱신되면 존속기한 2년으로 보고하고 있고요. 다음에 계약이 무실효 갱신될 땐 언제든지 임차인 을은 병에게 해지 통지할 수 있죠. 그러면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하는 거 맞고요. 4번 질문입니다. 을이 병에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했다. 갱신요구로 의한 갱신도 존속기한 2년으로 본다고 돼 있죠. 묵시갱신 규정처럼. 그리고 갱신요구로 갱신했어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임차인은. 그래서 을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다. 역시 맞습니다. 그럼 3개월 지나면 해지율이 발생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어요. 자, 그래서 주임법 문제 22번 1번이 정답이었고요. 갱신요구권, 특히 이제 출제가 예상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정답을 골랐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 23번 갑니다. 자격 취소 사유를 물었어요. 정통으로. 그래서 자격에 대한 부분은 매번 출제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꼭 해놔야 되는데, 자격 취소 사유는 우리가 부양정 징으로 암기했죠. 부양정에는 징이 있다.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거나 자격증을 양도대여를 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하게 한 경우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자격정지 중 업무를 했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을 했다. 다음에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때는 자격을 취소하는데 집행유예 포함이죠. 징역형에. 그러면 부정한 마음으로 자격 취득했다. 취소하고요. 이때는 형벌이 없고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했다. 취소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했다. 정지 중 업무는 취소죠. 그러니까 모두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5번이었어요. 쉽게 풀었을 걸로 일단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4번 문제로 갑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는 것은, 괄호형 문제를 꼭 한 문제씩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추세에 따라 괄호형을 냈는데 어렵지 않게 골랐을 걸로 보이고 지문이 길었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 등록관청은 개공이 최근 1년 내, 1년이죠? 상습범 기준기한 1년 내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의 업무정지죠. 2회 이상의 업무정지를 받고 다시 업무정지 위반했다. 이게 삼진아웃이죠. 1년 내 업에 걸리면 등록 취소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 금고 이상 실형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 됐다. 그러면 3년 동안은 개설노할 수 없다. 결격이죠. 그러니까 3년이죠. 다음에 마지막.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폐업 사망하더라도 3년간 회수할 수 없죠. 예, 그래서 정답은 1, 2, 3, 3이 됐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자, 뭐 어렵지 않게 풀어냈을 걸로 일단 보이고, 숫자는 기본적으로 우리 과목에 암기했어야 되는 사항이죠. 자, 그럼 25번 갑니다. 개설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를 해당한 걸 모두 그런 것은. 자, 그러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 이거는 필요적 등록 취소,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를 물었죠. 그래서 사법결이 이양정이였죠. 그러면 법인인 개공이 해산을 했다. 필취 맞고요. 거짓으로 등록을 했다. 이게 부정등록이죠. 그러니까 필취예요. 다음에 이중으로 등록했다. 이중으로 등록을 했다. 이중 소속했다. 다 필취입니다. 근데 이중사무소만 임취죠. 그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이건 결격이죠. 그래서 결격이 걸렸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 취소입니다. 그래서 역시 모두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었어요. 그래서 필취 사유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걸로 일단 보입니다. 암기 꼭 해야 되는 사항이었죠. 자, 그럼 26번 가죠. 개업공사의 보증 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보증제도를 또 물어봤어요, 지금. 그래서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었는데 보증제도 갖고 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웠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1번 질문. 보증 설정 신고는 지금 할 때 등록과청에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죠. 그러면 공제증서, 보증보험증서, 공탁증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이 첨부 서류 있죠. 이것은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PDF로 읽어가지고 첨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번 질문 틀렸습니다. 다음 2번 질문이죠. 보증사실을 보증원에 직접 등록과청에 통보했어요. 그러면 보증설정 신고 생략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신고해야 된다. 틀렸고. 3번님입니다.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을 한다. 그럼 보증의 종류를 바꾸는 건데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해 줘야 되죠. 보증 끊김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난 후에 틀렸어요. 다음에 4번 질문입니다. 보증 변경 신고할 때 보증 변경 신고서 서식이 있죠. 서식이 있는데 여기에 보증란에는 변경 후 보증 내용을 기재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증 변경 신고니까 변경 후 보증 사항을 기재해 줘야겠죠. 이게 그래서 보증란에는 변경 후 보증 사항을 기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식 내용을 지문으로 하나 냈는데 역시 어려워 보이긴 했는데 고민은 좀 했을 걸로 보여요. 당연히 기재해야 되죠. 보증의 변경 신고니까. 그래서 4번 정답이었고 5번입니다. 개업공사가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는 그 보증보험 금액을 보전해야 되며 장난쳤죠. 보전이란 뜻은 공탁금으로 손해배상했을 때 부족한 금액을 채워넣는 거죠. 이게. 그러면 보증보험금으로 했다면 얼마를 지급했든지 간에 재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증보험이나 공제 재가입을 하거나 공탁으로 설정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보전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재가입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공제에 가입할 수도 있죠. 그래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했을 때는 15일 내 재가입 보전을 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보증보험 공제에 다시 가입을 하거나 공탁금 부족한 금액을 채워넣는 거예요. 공탁으로 보증 설정했다면 그렇게 하는 건데 이때 보증의 변경을 할 수 있죠. 그래서 5번도 역시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는데 이 5번 지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중개업법 시절에 출제가 됐던 지문들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근데 안 내다가 지금 20년이 넘어서 이제 출제가 됐는데 그 보증보험이나 공제로다가 손해배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15일 내에 재가입을 하거나 보전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법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이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공탁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보증의 변경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보증보험금에서 손해배상을 했다. 공제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정답은 4번이었어요. 이 문제가 좀 까다로웠습니다. 4번, 5번 지문이 어려웠죠. 이게.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27번 문제로 갑니다. 공인중개사협회 역시 출제가 예상됐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30회 때 세 문제를 냈고 31회 때 쉬었기 때문에 협회가 출제할 것이 예상이 됐었던 부분이죠. 그러면 1번 지문은 알아봤습니다. 시도의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무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요. 2번 지문입니다.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코자 한다.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되죠.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3번 지문입니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무 협회 수행할 수 없나요? 수행할 수 있죠. 그래서 현재 한국공사협회는 한방이라는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죠. 정보제공 사업 할 수 있습니다. 고유 업무로서. 그래서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가 바로 고유 업무죠. 그래서 정답 3번이 됐고요. 4번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우리 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죠.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공제사업회계는 별도로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역시 맞습니다. 정답 어렵지 않게 3번을 골랐을 걸로 보여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28번 문제로 갑니다. 포상금 신고고발 대상 역시 출제가 예상됐던 부분이었어요. 개정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출제가 일단 예상이 됐었고 그래서 우리가 교포 양부모로 일단 암기를 했었는데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무등록업자, 포상금 대상 맞고요. 다음에 부정한 마음으로 등록한 자도 맞고요. 양수 자격증, 등록증 양도되어 양수 받은 자 전부 다 대상이고요. 다음에 이제 4번 지문은 시세교란 행위죠.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신고를 한 포상금 주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접 거래한 자예요. 이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금지 행위 중에 시세 교란 행위, 단체 구성하여 중개 제한을 한 행위, 그 다음에 특정 경우에 대한 중개를 유도했다든가,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하지 않도록 했다든가, 다음에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를 했다든가, 그 다음에 특정 경우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을 했다든가,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했죠. 이게 부동산 거래일서 교란 행위죠. 그래서 4번이 바로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금지 행위 중에 직접 거래 쌍방대리한 자, 이 자들은 아니었죠. 정답은 5번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암기사항을 물었던 이제 단답형 문제였죠. 자, 그러면 이제 29번으로 갑니다. 업무정지 처분 사유를 간만에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업무정지 사유는 잘 안 물어봐요. 지문에서 주로 물어보거든요. 업무정지냐 아니냐 물어보는데, 그래서 업무정지 사유를 이렇게 통째로 물어보는 것은 아주 간만이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업무정지 사유를 물으면요, 반드시 임취까지 같이 골라야 돼요. 임취 사유는 모두가 업무정지 사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는 게 필취뿐이에요. 그래서 업무정지 사유를 모두 골라라. 잘 안 내는 거죠. 자, 그러면 기억점입니다.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했다. 이건 업무정지라는 거 기억하고 있잖아요. 왜 기억하고 있냐면 거짓 공개는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기준기한이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업무정지 맞죠. 다음, 서류교부 의무 위반.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거래계약 작성 교부 안 했다. 전속계약서 교부하지 않았다. 그럼 이거 작성하지 않았다. 모두 업무정지죠. 그러니까 서류 보관 의무 위반, 교부 의무 위반, 서명날인 위반, 서류 관련 의무 위반은 모두 업적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리을지문이 이제 금지행위 중에 하나죠. 금지행위는 임취죠. 그럼 임취 사유는 모두가 업무정지 사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역시 리을도 맞습니다. 그 정답은 5번이었어요. 자, 그래서 박스형 문제 중에 모두가 나오는 문제가 정답이 모두가 나온 경우가 이번 시험에서 특이하게 3문제나 나왔어요, 지금. 원래 박스형 문제 중에 정답이 모두 나오는 게 1개 정도만 나왔거든요. 30회 때만 유일하게 2개 정도 나왔고 이번 시험에서는 이것도 특이하게 3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박스형에서 모두가 나오면 상당히 찝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정답이 이제 모두가 나온 게 3개나 나왔네요. 자, 그래서 29번,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럼 30번 문제로 갑니다. 자격정지 사유를 또 물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시험에서는 제재가요, 무려 7개나 나왔어요. 원래 제재는 출제가 5개거든요. 근데 7개나 출제했습니다. 단순 암기사항을 물어봤죠. 그러니까 필취, 업무정지, 승계, 그리고 자격 취소, 자격정지, 그다음에 과태료, 이거 가지고 이제 7개나 출제했던 겁니다. 그러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거 자격정지 사유로, 그러면 자격정지 사유는 이제 우리가 암기를 하고 있죠. 이장불, 확거, 거금으로 암기했는데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수속됐다. 자격정지 맞죠? 기준기한 6개월이고, 그럼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안 했다. 그럼 이거 자격정지 맞잖아요. 그다음에 미등록 인장을 사용했다. 자격정지 맞고, 징역형 선고받았다. 이건 자격 취소죠.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됐습니다. 이건 자격 취소다. 잘 아는 내용이었고, 중개사물의 매매를 어불했다. 이건 금지행위죠. 그럼 소공이 금지행위하면 자격 정지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31번 문제로 갑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은, 작년 시험에서 벌금 부과 대상이 아닌 거 이렇게 물었거든요. 올해는 지금 거꾸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1번 지문이 바로 정답이었죠. 거래상 중요 사항에 대해 거짓된 은행이라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겠다. 그러면 이때는 1년 이하의 지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이지 과태료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1번 정답이었습니다. 쉽게 골랐을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휴업 신고를 하고 재개하지 않았다. 재개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이때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죠. 다음에 성실 정확하게 개공이 설명 안 했다. 그럼 이것은 개공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소공은 자격 정지죠. 근데 설문에서 개공의 행위라고 좀 조건 제시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500과가 분명히 맞아. 과태료 사유가 맞죠. 그 다음에 4번 질문. 인터넷을 이용해 표시광고하면서 가격 및 거래 형태를 명시하지 않았다. 명시해야 되죠. 그러면 이거 명시할 사항을 위반하면 역시 100과. 그 다음에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받았다. 그럼 개공은 역시 500과.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걸로 일단 보여요. 자, 그러면 이제 32번 문제로 갑니다. 역시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도 포상금제가 있죠. 그래서 신고고발 대상, 이것도 역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출제를 준비를 했었는데 이번 시험에서 30회와 마찬가지로 포상금 제도를 우리법상 포상금 제도,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 포상금 제도를 둘 다 출제했네요. 이게. 그러면 위반행위를 모두 고르면서 했어요.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는 위반행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암기했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 허가 위반자, 다음에 이용 의무 위반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자는 건당 50만 원이고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액의 20%, 최고 한도는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일단은 포상금이 지급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를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특히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는데 가격에 대한 거짓 신고한 자예요. 의무자든 아니든 가격 거짓 신고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계약 신고, 가장해지 신고가 있죠. 이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신고 대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했거나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해제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계약 신고, 가장해지 신고한 자,
이자 포상금 주는 거고, 또 하나가 주택임대차 금액 있죠. 주택임대차 계약 금액에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신고 안 한 자 빠지고, 요구한 자, 거짓 신고 요구한 자, 조장한다 다 빠지죠.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 다 빠집니다. 포상금 대상에. 그죠? 그래서 이걸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 거래 가격에 대한 거짓 신고, 그럼 대상 맞고, 그 다음에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거짓 신고 요구했다. 그러면 500과죠 이거? 아니죠. 요구 조장 방조는 아니었어요. 포상금 대상이 아닙니다. 허가도망 때 이용하지 않았다. 그럼 허가 위반이죠.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조장한 자예요. 조장이죠 역시? 그럼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지금 기억과 디귿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조금 문제가 까다롭긴 했어도,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암기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거래신고법 포상금 대상을 확인해 봤고요. 자, 그럼 33번 갑니다. 중개사무소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사무소에 관한 내용도 물론 매번 출제하는데,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한 개 만들 수 있으면 원칙이죠. 13조 1항 주문 맞고요. 2번 지문이에요.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특수법인이죠. 책임자를 공인사로 두지 않아도 되죠. 맞습니다. 잘 내는 지문이고. 3번 지문도 잘 아십니다. 공동사무소 업무정지 기간 중인 자는 공동사용할 수 없지만,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하거나 이전 신고할 때 다른 개공의 승낙서죠. 건물주의 승낙서가 아니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다음에 4번 지문입니다. 분사무소를 두던 중개사무소를 설치 신고할 때는, 설치 들어갈 때는, 이때는 사용권을 꼭 확보해 줘야 돼요.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그래서 확보를 꼭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분사무소는요, 시군 구별로 한 개수를 초과할 수 없는 거지, 시도별로 한 개수를 초과할 수 없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쉽게 골랐을 걸로 보여요. 시군 구별로 한 개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34번 문제로 가십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따라 단독주택을 매수한대요. 계약을 하였을 때 갑이 단독주택을 매수하는, 본인이 그 주택에 입주할지 여부를 신고해야 되는 경우, 입주 여부,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신고해야 되는가, 이 부분. 그럼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은 물건이 주택인 경우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이 매수했다. 그럼 법인이 매수하면 무조건 지역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들어와야 되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도 무조건 들어와야 됩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근데 비규제 지역이 있어요. 비규제 지역은 자금적 입주 계획이 6억 이상이었을 때만 들어온 거죠. 단 국가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갑을병은 자연인이라고 조건 제시했고요. 정은 지방공단이라고 조건 제시했어요. 지금. 그러면 기억입니다. 갑은 자연인이죠. 을 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 3억으로 매수했어요. 그러면 투기과열지구였죠 지금. 그럼 주택이었죠? 그러면 입주계획 들어와야 되죠. 그러면 맞고요. 리은 갑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이었어요. 외의 장소 그랬잖아요. 병소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 5억 원으로 매수했다. 6억 이상이어야 되죠. 그러면 이건 자금조달과 입주계획을 신고할 필요가 없죠. 다음에 디귿은 갑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소지하는 정소유의 주택을, 자, 정은 지방공단이었죠. 지방공단이었는데 정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 10억으로 매수했어요. 그러면 지금 당사자 중에 국가 등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디귿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지금 처리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저는 솔직히 오늘 보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상당히 지금 불쾌합니다. 문제가.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우리 법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거래 당사자 중에 국가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금조달 입주계획을 제외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해석상 어떻게 해석해 줘야 되냐면, 국가 등이 자금조달계획이나 입주계획을 신고할 일이 없잖아요. 국가 등은 당연히 주택을 매수했을 때, 이들이 매수했을 때, 맞죠? 근데 국가 등으로부터 개인이 취득을 한다. 그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법의 취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입법 예고된 부분에는 사실 매수자가 국가대행 경우는 지휘하는 걸로 바꿨어요. 거래 당사자에서.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출제자가 조금 생각을 해봤어야 되죠. 법이 사실 그렇게 돼 있지만은 해석을 우리가 매수인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매수인이 국가등이었을 때 이걸 갖다가 법문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출제한다는 게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정답을 4번으로 치신 분이 많을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의문점이 있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현재 법문상으로 따졌을 때 법으로만 딱 따지면요. 현재 규정은 분명히 당사자가 국가대행 경우는 이걸 지휘한다고 되기 때문에 답을 1번에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그래서 일단 1번에 처리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문제였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번 문제가 지금 현재 아까 그 보장금액이라는 표현도 그랬고 이런 부분이 조금 질적 저하가 된 거죠. 문제가. 그래서 해설 강의하면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이제 평가를 한다는 건 조금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상당히 애로를 겪었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일단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출제자 쪽에서 출제하는 쪽에서 100번 양보를 해준다면 일단 4번으로 정답 처리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현재 규정상으로는 기억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자, 그러면 35번으로 갑니다. 35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법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였는데 출제가 예상됐던 부분이죠. 그래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꼭 기억했어야 되죠. 그래서 숫자를 63으로 기억했거든요. 그래서 6천만 원을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했거나 초과 그다음에 30만 원을 초과했을 때 둘 중에 하나 이걸 갖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숫자는 일단은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30만 원을 초과했을 때 그다음에 신고는 계약 체결일 30일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숫자는 60, 30, 30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어요. 쉽게 풀었을 걸로 이해가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36번 문제로 갑니다. 그러면 36번 문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거 23회 때도 출제했거든요. 이 문제를. 그래서 이게 반의사 불벌죄죠.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 문제. 그래서 정답은 비밀 누설죄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었어요. 이거는 쉽게 골랐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23회 때 이제 출제한 바가 있었고요. 반의사 불벌죄를. 그래서 이거 해당하는 걸 골라라. 그렇게 냈었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이 40문제 중에요. 32의 40문제 중에 난이도 하급 있죠. 난이도 하급이 5문제가 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이렇게 쉽게 보이는 게 5문제가 채 안 됐어요. 4문제 정도로 지금 그렇게 출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중상급이었어요. 문제가. 그래서 상급의 최상급의 문제가 약 10문제 정도가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체감상으로 어려움을 느꼈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 37번 문제 갑니다. 외국인 등의 취득 특례.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특이하게 내지는 않고 전형적인 문제 유형으로 냈는데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역시 출제가 예상됐던 부분이고 외국인의 정의 꼭 물어보죠. 그렇기 때문에 임원이 2분의 1 이상이었다. 외국인이었어요. 외국인이. 그러면 역시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맞고요. 그다음에 개축을 원인으로 취득한다. 그럼 개축, 증축, 개축, 신축, 이거 재축 모두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취득한 때도 부동산 취득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맞고요. 다음에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허가를 받으면 취득할 수 있죠. 허가받아서. 그러니까 취득할 수 없다는 틀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태경관 보존지역이었어요. 그러면 이때 계약을 체결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러면 이때는 이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2년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래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맞았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 기억,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뭐 어렵지 않게 풀어냈을 걸로 보입니다. 꾸준히 공부하신 분들께는. 그럼 38번 갑니다. 이제 38번, 39번, 40번 문제가 모두 토지거래 허가제가 몽땅 출제가 됐죠, 지금. 그래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서 이 문제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고민을 했을 걸로 보여요. 근데 이것도 설문을 이상하게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난감해 했는데 쉽게 생각했다면 쉽게 풀었죠, 이거.
그러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던 경우는 이때는 이행강제금이죠. 그러니까 이행명령을 3개월 내 기간을 정하여 때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불응하면 이행강제금이 토지가액의 최고 10% 범위 내에서 나가는 겁니다. 이건 기억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는 선매할 수도 있죠.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허가도 취소해 버릴 수 있어요. 물론 허가 취소 전에는 청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조치가 아닌 것 그랬죠, 지금.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바로 1번 정답이었어. 과태료는 절대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이죠. 그래서 1번 정답이었고요.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죠. 맞고. 다음에 3개월 내 기간을 정하여 이행하도록 이행명령을 명할 수 있고요. 다음에 4번 지문이 선매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이걸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죠. 이게 선매예요. 그래서 선매는 공법 쪽에서 낼 때도 23회에는 낸 적이 없는데 선매를 출제를 했네요. 그래서 4번 맞고요. 5번 질문입니다. 직접 이용하지 않고 만약에 임대를 했다. 그럼 기준금액이 7%죠. 이행강제금이. 용도 변경 사용하면 5%고요. 그래서 임대. 그래서 임대를 하고 있다는 사유로 7%죠.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맞죠? 예.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이제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전체적인 내용 갖고 종합적인 문제를 물어봤거든요, 지금.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9번 문제 갑니다. 역시 토지거래과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허가제에 대해서 이건 뭐 잘 아십니다. 허가구역 지정을 했어요. 공고했거든요. 공고하게 되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죠. 그게 틀렸고 잘 아는 내용이고. 2번 질문입니다. 지금 기준 면적 갖고 또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기준 면적을 묻기는 조금 곤란할 거다. 왜 그랬냐면 개정 지금 입법 예고 해놨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출제가 됐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건 알고 있어요. 현재 녹지 지역은 기준 면적이 100이죠. 그럼 180제곱미터라고 나왔거든요. 이거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다른 정함이 없다면 180이라면 허가 받으셔야 되죠. 그래서 역시 2번 질문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어요. 그럼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되죠. 몇 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5년이죠. 그래서 5년 범위 내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줘야 된다. 5년 범위 내에서. 예. 10년간 허가받은 목적 이용한다. 이거 자체가 틀렸죠. 지문이. 일단은 5년 범위 내에서. 다음에 4번 지문이죠.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죠. 그럼 이행강제금 부과가 됐습니다. 여기에 이의제기할 수 있죠. 이의제기는 60일은 절대 아니죠. 이의신청 한 달.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한 달. 그 다음에 이의제기.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30일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숫자 명쾌하게 틀리게 냈습니다. 그래서 이건 30일이다. 그래 틀렸고 5번 질문. 불허가 처분을 받았어요. 예상이 됐었죠. 이것도.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1개월 내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이때 공시지가 기준이죠. 그래서 일단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어요. 뭐 어렵지 않게 5번 골랐을 걸로 일단 보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40번 문제로 갑니다. 그러면 허가구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옳은 것은 그랬는데 역시 허가구역 지정을 31회 때 출제했거든요. 근데 허가구역 지정에 대해서 올해 지금 또 물었습니다. 문제를. 자, 그럼 1번 질문입니다. 장난을 쳤죠, 또. 이게 제가 장난쳤다 해갖고 자꾸 죄송한데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때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이죠. 강화가 아니고. 그래서 이걸 못 보신 분은 상당히 지문이 어려웠을 거로 보여요. 그래서 완화가 돼야지 투기가 성행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최근에 뭐 도시계 개발 제한 구역을 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격이 폭등한 적이 있죠. 그래서 완화되는 지역이다. 그러면 1번 질문 틀렸고 2번 질문 투기지행 거래가 성행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를 지정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5년을 넘는 기간으로 아닙니다.
5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요. 3번이죠. 우리가 이건 기억하고 있어요. 허가구역 지정할 때 그 토지의 소재는 어떻게 되고 용도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다음에 허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기준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이거 나가야 되고, 이게 글자를 못 읽는 분을 위해서 그림으로 그려준다고 그랬죠. 그게 지형도예요. 그래서 축척 5만 분의 1 또는 2만 5천 분의 1 지형도가 포함되죠. 그래서 3번 정답이었어요. 이게. 근데 제가 이거 PPT를 만들면서 이걸 축척으로 했거든요, 지금. 근데 원 문제는 축적으로 돼 있었어요. 오타라고 봐야 되죠, 일단은.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이제 이건 오타로 봐야 되고, 그러니까 축척 5만 분의 1, 2만 5천 분의 1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었고요. 4번입니다. 허가구역을 지정한 시도사는 지첩 시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 내용을 등기소에 통지한다. 자, 어려운 질문인데 이제 답이 나왔으니까 함정을 팠네요. 허가구역을 지정한 시도의사라고 그랬죠. 시도지사가 틀렸죠. 등기소장한테 통지는 시군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질문. 허가구역 지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규정이 없죠.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죠.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한. 근데 지정에 대한 이의 신청 제도는 없어요. 국장이나 시도사가 지정했는데 저거 마음에 안 들어. 이의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40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시험 보시느라 많이 고생하셨고요. 이제 합격하신 분들한테는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리고, 고배를 드신 분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너무 기운 잃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저는 해설 강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